김성환의 시사야. 방역당국이 내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32명이 집단 감염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늘어난 숫자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했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는데요. 우리 방역당국의 대처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하면서 도서관을 비롯한 수도권 공공시설이 문을 연 데 이어 일요일부터는 야구 경기장 관중 입장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부분이 해소돼 다행입니다만 작은 해방감이 자칫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노인시설, 군부대와 사무실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음의 여유를 갖되 우리가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만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대비책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 또 어제 저희 방송 프로그램 시간 동안에 부산 지역에서 비 피해 소식을 청취자분들이 많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산지와 영동 지역,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기상 상황을 문자로, 또 피해 상황을 문자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청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 2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다음에 정치권이 급속하게 이 논의로 좀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듣고 얘기를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죠. 교수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부동산에 대한 좌절이 많습니다. 관심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먼저 하라고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네. 하는데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왔었죠. 헌재에서. 네, 16년 전이었었죠. 네, 2004년도니까 16년 네. 전입니다만 그때 나왔던 논리가 이제 관습 헌법이다. 수도 서울이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게 서울이라는 네. 게 한양이 말이죠. 관습법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일부는 가 있잖아요. 정부 청사가 네네. 가 있는데 이거 다 옮기겠다란 말이에요.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이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는 거죠.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네. 행복도시인데 이른바. 전 근데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우선 부동산 문제에서 이 발상이 생긴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국토의 12%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의 52%가 몰려 살잖아요. 지금. 네. 이 과밀은 단순한 과밀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기형적인 변형된 형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중앙 집중해서 어쨌든 지방 분권으로 하는 게 시대적 대세이기도 하고 네.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 많이 옮겼었잖아요. 혁신도시로 예, 전국으로 분산했죠. 근데 혁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공공기관 이전했습니다만 거기 이사를 안 갔어요. 제가 아는 후배들도 많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사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네.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양쪽에 부담만 생긴 거예요. 지금 세종시의 그 정부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자본 모든 게 지금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까 네. 상위권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95%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고 이 상태 속에서 이게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해요. 게다가 강남이라는 특별한 지역, 네. 그 지역은 더욱더 다르죠. 수도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 대 비서울 그러지만 강남 대 비강남이 더 문제 본질일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 옮기긴 옮기는 건데 이걸 원내대표가 말이죠. 네. 대정질문 때 이렇게 부스 꺼냈잖아요. 근데 이 꺼내는 방식, 제기하는 방식이 조금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옮기니까 부동산 문제가 너무 많이 폭등하고 문제가 되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도 옮기는 게.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무슨 뭐 도시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박명 교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지만 뭐 다른 표현으로 치면 균형 발전, 그죠? 뭐 지방 분권 다 통합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문제,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 또 어떤 화급에 따른 그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맞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바로 논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에서조차도 왜 하필 이때 뭐 정치적 의도 국면 전환용이냐, 네. 선거용 의도냐. 이게 이제 결국 그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 얘기대로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 바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 사안의 정무적 관리, 정치적 관리에만 너무 초점을 두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좀 그 자유롭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방 분권 이거는 합의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수도 완성 다 좋다는 건데 문제는 그게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도 이전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닐 거예요. 네, 이거만 그렇죠. 몇 정권을 가서 돼야 될 문제인데 그럼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또 왔다 갔다 들쭉날쭉 또 그때마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후년에 대선까지 겨냥한 나름의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런 거에 그 효과가 과연 2002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재미 봤다라는 그 표현만큼의 정치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국민들이 좀 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너무 이제 보이는 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지금 당장 할 일은 다른 데 있다. 이 문제도 논의하고 좋다 하는데 우선순위의 문제를 조금 좀 더 고민했었으면 하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봤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표현의 재미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론상으로 보면 효과는 일정 부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권의 권력의 그 책임이다. 다 한 거다라고 보기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느냐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정치적 의도에 관한 분석은 또 분석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관한 토론은 또 별도로 또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행정수도 이전을 꺼냈던 그때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큰 화두로 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뭔가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헌재 판결로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단순히 수도 이전의 의미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거나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방으로 또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이런 광범위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뭐 본질적인 측면에서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 100년 대계로서 논의해볼 만해요. 네. 서울이 워낙 비대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 맥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 이전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한다 하더라도 네네. 문맥을 봐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게 보통 때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항상 부동산 쭉 올라왔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은 거의 기형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네. 6월 27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7월 10일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름 만에 발표한 거예요. 대책을. 네. 근데 이 7월 10일 날 발표한 거 효과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더 오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네. 그러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을 이제 수도가 이전되면 서울에 몰린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거기가 엄청 오르겠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서울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지금 세종시를 네. 중심으로 한 세종시 부동산이 충청 들썩거린다 이런 얘기가 벌써 벌써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놓고 한데요. 포장에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정부가 말만 하면 몰라요. 거의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의 손이지. 어느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이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갑자기 수도 이전한다 그러니까 야 거긴 더 오르겠네. 그럼 이제 벌써 투기꾼들은 거기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거에 대한 방비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내놨어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니냐. 당위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네.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대정부에서 불쑥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원론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이지만 네. 그래서 찬성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 옮기는 거 맞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국민전환용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슈가 벌써 분산했잖아요. 네. 그럼 현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역설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서울에 네. 모든 집중되는 정치, 경제, 권력, 문화 모든 것들 산업 분산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모든 게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의 국토에 52%가 사는 이 과밀을 해소하자는 게 목표인데 인구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물론 네.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이전을 안 했으니까 그냥 완전하게 가자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도 국회도 그렇죠. 가자. 예. 분원 이런 게 아니고. 반쪽이 이전을 했으니까 효과도 제대로 효과를 나타나지 못 봤다 않았다 이런 이렇게 얘기인데 얘기하는 저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지금 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거기다 논의가 사라져요. 이전이 맞냐 틀리냐가 또 정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걸 많이 노렸다면은 저는 그 진정성을 이해하는데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진짜 그건 나쁜 정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론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지는 없다 하더라도 과연 그 내부를 보면은 모르죠. 이 대선 국면에 가가지고 아직 있습니다만 충청권 중심으로 또 이른바 스윙보터니까 표가 몰린다. 그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재미 보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네. 이게 과연 지금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집단이고 정치인들이니까 모든 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불리 문제를 따지는 거를 탓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네. 뭐 그분들의 생리고 그게 산 이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로 판단을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타이밍을 잡는 거는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성과라고 하는 구체적인 걸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네. 이거는 정치적인 퍼포먼스하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문제라는 거고 네. 지금 정말 국회와 여당이 우선을 둬야 될 건 지금 노사 문제 그러니까 이 경노사 그 경제사회위원회 네. 또 최저임금 등에서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가 그 탈퇴하면서 사실 사회적 합의의 일정 부분이 깨진 거잖아요. 네. 또 이 최저임금의 문제라든가 이게 당장은 최저임금의 문제 그런 어떤 경제사회적 대협약의 그 문제로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 노동 시간의 환경과 그 노동 형태의 변화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더 재촉된 네.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대비가 사실 돼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잘 눈에 안 보이는 사안들이지만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고 이게 지금 그 옛날 기준의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그 적용하고 이 통제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또 후반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 사회적 파이의 배분에 관한 문제들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사회적인 폭발력이 있는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서 여기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건데 네. 수도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더 바짝 다가서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헌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렇게 크게 어렵지 그렇죠. 않고 네. 이 문제에 이미 민주통합당은 트랩에 걸려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뭐 얼마를 줄 거냐 가지고 액수 문제로 쟁점이 됐던 것처럼 네. 이미 방향 자체는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라는 대의 자체의 그렇죠. 이의를 달 반대하기 수가 없기 어렵죠. 때문에 네. 방법론을 갖고 쟁점이 돼버리면 이거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게 돼버린다고요.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입찰 붙이는 식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보면 이 통합당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트랩에 걸리긴 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우리 최 교수님 편에 좋은 정치냐.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능력에서는 이 통합당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예. 이게 정치적 관리 능력이나 타이밍 포착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건데 네. 이게 이제 따라가잖아요. 지금 벌써 당내 여러 가지 꼭 거기에 대놓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군색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당이 내놓은 것도 그냥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의당에서조차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 날 그 원내대표 연설에서 했는데 오늘 균형발전위원장 모시다가 토론회까지 했어요. 후속 조치 기민하게 가는 거죠. 이거 사실 제가 그 전 주부터 준비했는지 확인 안 해봤지만 솔직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청와대 반응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당정청 협의나 이런 것도 사전에 물밑 조율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발언인 것 같고요. 뭐 이해찬 대표조차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 그런 같은데.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는 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왔던 사안이에요. 네. 그건 맞죠. 그건 맞죠. 16년 동안 논의해왔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네,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서 지금 당내 TF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이걸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고 또 통합당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의원들이 벌써부터 찬성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의 논의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통합당은 그 논의에서 비껴가면서 독자적인 뭔가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 통합당이 존재감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완전히 블랙홀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블랙홀. 우리가 개헌이 블랙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건 개헌보다 더 심한 물.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관습 헌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개헌과 연결이 불가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게 꼭 개헌 사항인지 아닌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이거는 당정청이 무슨 당이 그러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일개 정당이 TF 만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조선 역사 50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양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수도로 옮기는 건데 어마어마한 지금 권력과 이해관계와 이 기득권이 집적돼 있는 건데 네. 이게 무슨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물론 2004년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만 당위성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사회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쭉 논의가 진전돼 왔었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돼 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대세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게 진전돼 나갔어야죠. 그게 아니고 논리가 비약까지 툭툭 뛰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딴 게 가려지고 말이죠. 그럼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좋은 이제 고지를 점령했고 야당은 반대도 못해요. 충청권의 민심이 있잖아요. 어쨌든 네. 이해관계 직결되는 것이고 바로 이제 토지 가격 상승, 아파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트랩에 걸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는 못하지만 이걸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일단 프로세스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TF 구성에서 뭘 어떡합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화두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꺼냈던 측면도 한편으로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이제 총선 공약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발표한 적도 있지만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는 공공기관 아직도 남아있는 기관이 한 350여 개 정도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혁신도시로 더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를 일단 화두를 꺼내놓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6년 전에 만약에 그때 행정수도 이전을 이전이 완수했다면 그때 헌재에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양이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지금쯤 수도 천도가 완성되지 않았겠어요? 지금쯤은 돼 상당한 있겠죠. 시간이 아마 지금은 더 걸렸어야 될런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까 그 혁신도시 얘기도 나왔지만 그 이제 우리가 원래 지금 의도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실효적이었느냐 과연. 근데 그 실효적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좀 보다 앞으로 가면 그럼 왜 12%밖에 안 되는 인구가 아니 면적의 네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더 모여 살게 됐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네. 그거 완화하려고 혁신도시 만들어서 해봤는데 이게 과연 그 취지에 부합했느냐. 그럼 부합하지 않았다면 왜 부합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평가가 되면서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들도 안 해본 거였잖아요. 네.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문제에서 또 바꾸더라.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진전이 되면서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최 교수님 표현 그대로 옮기면 그냥 툭툭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네. 360개든 3,600개든 다시 이전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봤던 혁신도시의 성과만큼의 더 나아질 거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혁신, 그러니까 또 저는 어찌되었든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뭐 길거리 국장이니 카톡 과장이니 한 군데를 모으는 거 오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서 네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그 전부 국민 세금 써가면서 그게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럼 과연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네.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전부 분산시켜 놓는 게 균형 발전이냐? 왜 사람들은 사람 많고 복잡하고 또 그런 곳에 점점 더 몰렸느냐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그럼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득이 돼서 합의가 돼서 방향에 대한 합의에 거기에 따른 이 구체적인 어떤 진전이 이제 네. 지난 16년 동안 있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특별히 진전된 게 없어요. 네. 그 이제 와갖고 더구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아가는 상황에서 천도라는 거는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뿐만 아니라 몇 정권이 더 가야 될는지도 그렇죠. 모르는 일을 그렇죠.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거는 좀 그 애매한 상황. 정치적으로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냥 재미있는 비유를 제가 하나 하면은 조선의 숙종 임금이요 숙종. 네네. 그때 서인과 남인의 그 세대결이 극심했잖아요. 네. 그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왕권이 약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숙종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구사하냐. 환국 정치. 국면을 바꾼다는 국자 아니에요? 환은 바꿀 환자. 네. 환국 정치 대가가 숙종이에요. 근데 왕건강에 실패했어요. 결국은 탕평책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국면 전환도 좋은데 하나 정치 방식이니까 좀 그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땐 그 이전이 맞다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란 심각한 거에서 문제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니까 충정을. 네. 그런데 만약 이걸 국면 전환으로 또 이슈를 덮는다는 식으로 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논의가 진전이 안 돼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라.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바가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혁신도시나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죠. 그것이 어디가 부족했다고 하면 부족한 점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극복하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수도 이전 문제 논의해 봅시다. 그렇게 이런 나왔어요. 방식으로 네. 던졌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왠지 정치 공학적으로 던진 것 같은 앞으로도 이게 논의를 제대로 끌고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화두를 던지긴 던졌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걸 어떻게 수렴해 나가는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방법, 둘째로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헌법 개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카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국회에서 합의 안 되면 이거 사실 어렵죠. 수도 이전 문제를 뭐 민주당이 혼자 끌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모아가면서 논의를 정리해야지 좋을까요? 근데 공방만 벌이다 말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헛도는 거죠. 예. 계속 논의만 하다가 네. 아무것도 그냥 못하고 서로 끝나버리는. 구두선처럼 그냥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뭐 이 야당 일단 참여 안 한다는데 네. 특위에 뭐 국회의장님 찾아가서 특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 단독으로 만들면 돼요. 뭐 절차상 하자 전혀 없죠. 네. 그럼 과연 그게 정당성을 또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당이 참여하게 하려면 적절하게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그냥 안에 가둬놓고선 할래 말래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된 거고 결국 그들도 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뜻 아니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명분 게임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소모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협치까지는 뭐 언급할 의미도 없고 협치는커녕 뭐 계속 공방전만 오히려 더 그 가열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지는 네.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논의의 어떤 전망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최창현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말씀해 야가 주시죠. 뭐 합의해서 될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국민투표라는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예. 국민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그렇죠. 예, 여야가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뚝딱뚝딱 천만에 이건 법만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런 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우리 실패했잖아요. 한번 그래 막 여러 번 바꾸고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킨다 이러고 그거 얼마나 같은 당내에서 싸우고 그랬어요. 네. 이거를 무슨 뭐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정치권이 도대체가. 이건 국민 투표가 됐고 무엇이 됐건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생략되고 정치적으로 논쟁만 하다가 그 지방이 저도 높을 것 같아요. 하려면 이왕 무슨 계기가 무엇이 됐건 일단 꺼냈으니까 여당의 핵심 인사가 꺼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돼요. 그동안 한번 성찰해보고 그동안 혁신도시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 그다음에 세종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장점은 무엇이었으며 그럼 만약에 이전되면은 다 문제는 잡히는 것인지 서울에 있는 대학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 청와대 국회만 가면 되는 것인지 네. 지금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전이라면 네. 대치동 전세가 대전이라며 그 얘기 나고 엊그저께 알았는데 한참 된 용어입니다. 제가 그저께 알았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몰려 있는 거죠. 좋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고쳐지냐고 같이 얘기가 돼야죠. 그래야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그렇지 않고 이거 또 대선 민심 국면 덮고 막 부동산 문제 흐지부지 또 되고 그냥 또 기정사실화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사실 지금 국민 여론도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요. 상당수 국민은 뭔가 좀 이 시점에서 이 큰 변화가 한번 필요하지 필요하다고 않겠느냐. 느끼는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네. 필요성에 그건 대해서 느끼는 공감을 거예요. 하는 것 네. 같으니까 정치권이 어찌 됐든 간에 뭐 이게 정치적 의도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좀 그래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여야 모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래 과제로 두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어찌 보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정말 않을까 수도권의 싶습니다. 분산은 정말 필요해요. 필요한데 네.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되겠냐 이런 얘기죠. 분산의 효과를 보게끔 논의를 진전시켜라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기까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동국대 박명호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태영호 국회의원의 질의 모습도 이것도 사실은 뭐 사상 검증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흔치 않은 장면을 연출했죠. 사실은 그렇죠. 특이한 만남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이 한국에 와서 선출직 국회의원이 돼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의 네.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는 장면, 남북 문제를 갖고 남북 네. 뭐 그런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사상 면에서 처음에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물을 만한 걸 물을 만한 사람이 물은 것 같고 대답할 만한 걸 대답할 만한 사람이 대답한 것 같은데 사실 청문회가 이제 이게 이제 정책적인 검증 부분하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과거와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게 혼합이 되면서 계속 이 뭐랄까요 악순환이 되어 왔던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확인된 사안이고 네.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청문회 하나 남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인가요? 거기까지는 당일날 그 네, 보고서 당일날 채택을 하고 경과 보고서 채택했고 쿨한 모습이다. 좀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했는데 역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이 그 대상이 되면서 특히 이번에 외교안보의 그 개각에서 핵심은 사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서전의 의미에서 상당히 충돌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넘어가는데 이 청문회 제도의 내실화와 실효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과제를 또 안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차이만 확인을 했지. 과연 정말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의문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간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이제 의원, 이인영 후보자, 통일부장 후보자에 대한 그 태용호 의원의 질문. 아무리 태용호 의원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건가? 그럼 주체사상 얘기도 나오고, 뭐 전향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아니 그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아무리 태용호 의원의 신문을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이인영 의원은 사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 이인영 의원을 뽑았던 유권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그 태 의원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해서밖에 못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 통일부 장관 후보자한테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도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구체적인 통일 정책 어떻게 이끌어나갈 물어볼 수 것인지.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도 물어볼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실력을 발휘해 주면은 네네. 태용 의원을 뽑은 보람이 있죠. 근데 왜 주체사전은 또 통합당 의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대한 검증 왜 못하느냐. 뭐 새삼 국회의원 16년 한 사람인데 무슨 검증을 하냐고요. 그 부분을 다른 걸 검증을 해야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러니까 박효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전히 청문회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도 그렇지 전향 주체사전 이걸 갖다가 야 정계속 한국 정치의 수준 그리고 여전히 과거 시대착오적인 그런 질문들 한국은 여전히 색깔론 얘기하니까 뭐도 색깔론이라고 그러냐. 그게 색깔론이에요 바로. 뭐가 색깔론입니까? 현재 여당이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한테 당신 지금 주체사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건지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소회를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태용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박명 교수님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면 한 기여 하나까지 하나. 네. 그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이 6명인가 뭐 있다는 걸 아마 제기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이인영 내정자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아 미리 보고를 안 받았구나. 네, 그러니까 그 관련한 얘기는 아마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수 있었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뭐 그동안에 많이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일종의 이제 야권 입장에서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좀 흠집을 좀 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하기들 하는 건데 이번에 이인영 후보 아들 병역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아빠 찬스를 썼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는 논쟁이 조금 좀 사그라드는 설명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비인가 학교 전문 학교를 다니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학교로 갔는데 학비도 사실은 뭐 비싸다 많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서구 쪽으로 가는 유학 갔을 때 비용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고 근데 그래서 좀 그런데 병역 면제나 다른 것에 관한 사유 특히 이제 우리가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로 등장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과제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자식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사실 미리 걸러졌어야 되는 사안들인데 네. 이거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엇갈리잖아요. 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예. 그리고 뭐 증빙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모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검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책 얘기는 거의 뭐 관심도 없고 네.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제도적인 개선책이 여야 다 준비를 하고 얘기들을 하는데 진전을 못 시키는 거 보면 이것도 또 무슨 음모가 있는 건지 그들간에 지금 그러면은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저가 내통 발언 이후에 저가의 내통 이런 발언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꼭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지 다른 쪽으로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좀 아깝고 아쉽고 근데 모르겠어요. 청문회 때 이제 그게 이제 화제가 될 겁니다 아마. DJ 정부 때 이제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 뭐 대북 송금과 관련돼 있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건 뭐 정책적인 질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단지 그분도 이제 현재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인데 전직 의원인데 그걸 적과 내통 이런 식으로 자꾸만 통합된 그런 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대하는 건데 네네. 역시 그건 아직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력 문제도 사실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죠. 예, 다음 주 월요일 인사청문회 장면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정치구역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어젯밤부터 쏟아진 비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주말까지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 연결해서 전국 비 피해 현황과 집중호우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밤사이 집중호우로 피해 현황 집계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비 피해 현황부터 좀 정리한 걸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중대본 상황보고서 자료 기준인데요. 네. 사망 5명, 부상 9명 잡히고 있고요. 이재민은 52세대 84분, 그리고 일시대 피세대가 109세대. 네. 그런데 이건 181분인데요. 모두 귀가 완료 지침도 하셨습니다. 일시대 네. 피자는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 도로 사면 유실 14곳이 있었고요. 또 일시 침수가 45곳, 지하철 역사 침수가 1곳, 또 주택 침수 같은 이 사유시설 피해가 310곳에 있었고요. 네. 축대 옹벽 붕괴가 3곳, 그리고 정전 피해가 경기도 지역에서 1,001세대가량 발생했었는데 모두 오전에 복구가 완료됐고요. 네. 농경지 침수가 농작물 230헥타르, 그리고 농경지 메모리 1.5헥타르 피해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제 상황도 있는데요. 부산, 대구, 강원, 경기, 경남 이렇게 5시도에서 도로 13곳이 현재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옥계 휴게소 인근에 토사유입으로 현재 차로가 한 곳만 통행되고 있고요. 국도 7호선 강릉 옥계면 인근의 도로 침수로 지금 양방향 모두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동하시는데 불편하실 텐데 자정 좀 넘어야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철도는 모두 정상 운행 중에 있고요. 국립공원 탐방로 같은 경우 183곳 모두 통제 중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통해서 일정 잡으셔야겠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 비 피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피해 네. 집계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네, 부산 인명피해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부산 같은 경우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사망 3분, 경상 2분 집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의 건설 현장 침수로 경상 2분, 또 이재민 같은 경우 부산에서 32세대 54분이 발생이 됐고요. 도로 침수도 24곳으로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이 신고가 됐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역사가 침수돼서 열차들이 무정차 통과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첫 차부터는 정상 운행 재개된 상황이고요. 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가 182곳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토사 유출도 전국에서 6곳 가운데 5곳을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산에 집중된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비 피해가 컸던 게 지금 그 비가 많이 내린 것도 있지만 네. 배수가 잘 안 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간당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만조 시간과 또 겹쳐서 특히 피해가 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내린 비 양만 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조건 고려하더라도 또 만조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마 침수 피해는 많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네. 계속 지하차도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게 좀 통제가 안 됩니까? 아마도 사전에 통제를 하는 방향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노후시설 내지는 또 시설이 좀 낙후되다 보면은 네. 침수의 위험성을 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좀 준비했더라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겠지만 이게 모든 재난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들은 평시에 훈련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이게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 사고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쉽사리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적합하지 않지만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위험한 곳들이 있으니 좀 살펴보시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강원 동해안 산간 지역에 호우특보가 지금 발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모레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영동 지역에는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주말 사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내일 새벽 0시, 그러니까 오늘 몇 시간 뒤죠. 새벽 0시 기준으로 서해안부터는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6시면은 강원도, 영동 그리고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던 비는 그칠 것으로 기상청 예보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비가 오랫동안 내렸고 또 많이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저지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사고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강원도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네. 내일 낮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50mm 이상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4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돌풍과 청풍 또 번개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상북도 울진, 평지, 영덕 그리고 강원도 한 3개 지역에 네. 4개 지역에 지금 네.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졌거든요. 네, 이 지역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산간 계곡에 계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비 피해 집계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위험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정부 차원에서 계속 대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 연결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상 관련 KBS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